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4억 대국 중국의 최상위 부유층 자제들이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니요. 연간 학비가 2억 원에 달하는 중국 상류층 자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정확히 7일째 되던 날, 그들의 오만했던 세계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부모 자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엘리트들이 한국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7일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유안입니다. 상하이 황푸 국제학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를 아시나요? 중국 최상위 부유층 자녀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기관입니다. 연간 학비는 2억 원에 달하며 입학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국 3대 부동산 그룹 회장이시며 어머니는 유럽 명품 독점 수익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 룸메이트인 저우밍은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의 상속자이며 친구 첨보는 아시아 전체 호텔 체인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학교 생활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개인 운전사가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로 등교를 시키고 점심 식사는 미슐랭 3스타 셰프 8명이 교대로 준비합니다. 교복은 발렌시아가 맞춤 제작이며 체육 시간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트레이너가 1대1 지도를 담당하죠. 그런데 이번 학기 초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학여행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의 말에 강당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원래 저희는 두바이 왕실 초청 투어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전체 대관, 왕실 전용 사막 리조트, 페라리 월드 독점 이용 등 이미 부모님들은 1인당 5천만 원씩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당은 폭발할 듯 시끄러웠고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를 왜 갑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잖아요. 중국 문화를 베낀 나라 구경하러 가자는 건가요? 저 역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김치, 케이팝? 그것들 역시 모두 중국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옆자리에 저우민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난 두바이 왕자들을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뭘 보라는 거야? 가짜 명품이나 구경하라고? 역사 담당 우팡 선생님도 평소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들의 문화는 전부 우리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한글은 한자를 변형한 것이고 한복은 한풀을 베낀 것이지. 심지어 김치도 원래 중국 스촨의 파오차이가 원조다. 이런 나라를 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한국? 왜 하필 거기야? 우리가 그런 돈 내고 학교 보낸 게 한국 같은데 보내려고 한 건가?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거기 시위도 많이 한다던데. 그리고 중국인 차별도 심하다고 들었어. 아버지는 걱정 마라. 학교에서 안전하게 인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 대표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 중국제계 최고 거물들이었죠. 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왜 한국 같은 곳에 보내려는 겁니까? 저우밍의 아버지인 전기차 그룹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두바이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하필 한국입니까?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학부모님들,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편견 없이 세계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라란 말입니까? 직접 가서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왜 목적지를 바꿨는지 말이죠.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태도에 학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계속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최악이야.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없을 것 같아.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앞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한국의 명품 매장이나 제대로 있을까? 출발 일주일 전 우팡 선생님이 특별 수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모두 중국에서 가져간 겁니다. 경복궁은 자금성을 모방한 것이고 석굴암은 중국의 석굴 문화를 베낀 것이죠. 학생들은 더욱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냥 중국 시골 지방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베이징도 제대로 안 가봤는데 왜 한국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들은 각자 최고급 차량으로 공항까지 저희를 배웅했으며 일부는 아예 전용기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리니아나,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 당장 데리러 갈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카드랑 현금이야. 한국도 요즘은 대부분 카드 쓰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가 건네주신 지갑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1등석이라고 해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 남방 항공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탑승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완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이름표를 보니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소통 가능합니다. 저우밍이 장난스럽게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승무원이 유창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등석이라고는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버튼 하나로 완벽한 침대로 변하는 좌석. 그리고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거 봐. 화면이 42인치래. 첨보가 감탄했습니다. 호텔 재벌 아들이 감탄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보다 훨씬 좋은데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중국 최고급 항공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기내식 메뉴가 나왔을 때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은 기본이고 비건, 할랄, 코셔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분들이 싫어하실까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승무원이 우리만을 위한 특별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처음 보는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전복 갈비찜입니다. 한국 전통 갈비찜에 전복을 더해 만든 퓨전 요리예요. 그리고 이건 한우 불고기를 트러플과 함께 요리한 거고요. 트러플을 한국 음식에 넣었다니 첫 입을 떠 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맛은 못 봤거든요.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평소 까다로운 저우밍도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도 좋아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해.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야. 식사를 하면서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지켜봤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해주는 센스.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담요 더 필요하신가요? 기내 온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요.
제가 살짝 팔을 문지른 것을 보고 바로 담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한국 전통차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차가 뭐가 있어요? 유자차, 오미자차, 대추차, 생강차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자차를 추천드려요. 비행 중 피로 회복에 좋거든요. 유자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옆자리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뭐가? 한국이 이렇게 서비스가 좋을 리가 없잖아. 중국인한테는 보통 불친절하다고 들었는데 그 말도 맞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한국의 이미지는 늘 그랬거든요. 중국인을 무시하고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하다고. 하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나눠줬습니다.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고급 만년필과 향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경복궁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향락 안에는 한국 전통 향료가 들어 있고요. 포장도 정말 섬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포장법인 보자기 스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풀어보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예뻤습니다. 이거 버리기 아깝다. 엄마한테 선물로 드려야겠어. 첨보도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서자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맑음, 기온은 섭씨 24도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각으로 본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야? 그런가 봐. 근데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알았지만 학교에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준 것이었죠. 착륙이 가까워지자 승무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입국 심사 때 필요하신 정보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절하게 입국 절차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우와, 공항이 엄청 크다. 건물이 막 유리로 되어 있어. 완전 현대적이야. 비행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였죠.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미술관이야? 저우밍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통유리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저거 봐. 로봇이야. 첨보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이었는데 여행객들에게 다가가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알아? 네, 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12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입국 심사대요. 따라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을 따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저기 좀 봐. 화면에 우리 비행기 정보랑 수화물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어.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승객의 수화물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줄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세요. 더 빠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냥 여권 스캔하고 얼굴 인식하면 끝이에요. 1분도 안 걸려요. 정말이었습니다.
기계에 여권을 대고 카메라를 보니 바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벌써 끝이야. 대박. 상하이 공항에서는 2시간씩 줄을 서는데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갔는데 우리 가방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도 안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첨보가 소리쳤습니다. 내 가방이 없어. 600만 원짜리 리모와 캐리어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최소 서너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잠시만요. 공항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손님 가방은 특수 수화물로 분류되어 따로 나옵니다. 저쪽에서 3분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정확히 3분 후 가방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전 수화물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분들이시죠? 그냥 통과하세요. 네, 검사 안 해요? 네, 한국은 대부분 무작위 검사만 합니다. 특별히 신고할 물품이 없으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 가방을 다 열어보고 검사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믿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거 진짜 공항 맞아? 한쪽에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K-pop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BTS야? 홀로그램인데 진짜 같아. 그리고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병이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핸드크림이랑 가글까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거 호텔 화장실보다 좋은데 우리 학교 VIP 라운지 화장실도 이 정도는 아니야. 그때 저우밍이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뛰어왔습니다. 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내 지갑이 없어. 400만 원짜리 구찌 지갑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현금이랑 카드가 다 들어있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어? 화장실 갔다가 세면대에 놓고 온 것 같아. 우리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중국이었다면 벌써 없어졌을 텐데. 여기 있네? 지갑이 세면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20분이나 지났는데도요. 아니, 이게 그대로 있다고? 확인해보니 현금도 카드도 다 그대로였습니다. 미쳤다. 이게 말이 돼?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거 학생 거였구나. 아까 보고 누가 놓고 갔나 했는데 안 가져가서 다행이네. 아니, 아주머니는 안 가져가세요? 왜 남의 걸 가져가?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당황할까?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400만 원짜리 지갑을 아무도 안 가져갔다니? 이 나라 사람들 뭐야? 공항을 나가려는데 또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환전소가 하나도 없네? 맞아. 근데 필요 없대. 여기는 다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한대. 현금 없는 사회? 응.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도 QR코드 결제가 된대.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지만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공항 지하로 내려가니 공항 철도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직통으로 43분 이래, 그것도 배차 간격이 12분이야.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시간. 그리고 놀라운 건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선로를 완전히 막아놨더라고요. 기차가 들어왔는데 또 놀랐습니다. 와, 이거 완전 새 거 아니야? 의자도 다 깨끗하고 에어컨도 빵빵해. 기차 안에서는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속도도 엄청 빨랐고요. 다운로드 속도가 200메가야. 미쳤다. 이동 중인 기차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정돈되게 서 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저 다리 좀 봐. 인천대교. 엄청 크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케이블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이 정말 웅장했습니다. 상하이 다리들보다 멋있는데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다 계획적으로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질서하게 들어선 게 아니라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저우민기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팡 선생님이 후진국이라고 했잖아. 후진국이 이런 공항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시스템을?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후진국이라 배운 나라가 맞나? 정말 이상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죠?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 거리가 깨끗해.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나 봐.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서 버려요. 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죠. 우리 일행은 명동의 한 유명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초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4층짜리 큰 카페에 직원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무인 시스템이에요. 주문은 키오스크나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터치하니 메뉴가 떴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결제는 어떻게 해요? 카드나 모바일로 하시면 돼요.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시면 로봇이 서빙해 드립니다. 진짜였습니다. 주문하고 5분 뒤 로봇이 우리 테이블로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대박!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첨보가 놀란 눈으로 로봇을 쳐다봤습니다. 호텔 재벌 아들도 놀랄 정도의 기술이었죠.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을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경복궁 간대. 에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냥 중국 자금성 짝퉁 아니야? 그러게, 규모도 작을 거고. 40분쯤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지갑. 또? 아니, 이번엔 내 거야. 구찌 장지갑. 600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고요. 어디에 놓고 왔어? 카페. 카페 테이블에 놓고 온 것 같아. 이미 1시간이 지난 상황. 중국이었다면 찾을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일단 가보자.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다시 명동으로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아까 그 직원이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혹시 지갑 찾으러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학생분들 앉았던 테이블에 지갑이 있길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신분증 보고 중국 학생인 거 확인했고요. 직원이 카운터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네, 구찌 장지갑이 맞았습니다. 진짜 제 지갑이에요.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원래 이런 일 많아요. 한 달에 서너 번은 노트북도 놓고 가시는데 다 찾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놓고 가도 그대로 있다고요? 네. 한 번은 맥북 프로를 이틀 동안 아무도 안 찾아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우민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실험해 볼까? 무슨 실험? 진짜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지 내가 일부러 뭘 놓고 가볼게. 다음 날 우리는 인사동에 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거리였죠. 저우민기 스타벅스에서
일부러 에어팟 프로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습니다. 40만 원짜리였죠? 30분 후에 다시 와보자. 우리는 인사동을 구경하다가 정확히 30분 후에 다시 갔습니다. 있을까? 에이 설마. 이어폰은 누구나 쓰는 거잖아. 그런데 있다. 에어팟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 손님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찾으러 오셨구나. 아까부터 누구 거냐고 했어요. 이번엔 첨보가 도전했습니다. 나는 더 큰 걸로 해볼게. 그는 700만 원짜리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화장실에 일부러 놓고 왔습니다. 이건 진짜 없어질 거야. 화장실이잖아. 1시간 후 화장실에 가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클러치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찾으러 오셨어요? 화장실에서 주웠는데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던 참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비싼 건데도 안 가져가세요?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 주인이 얼마나 찾을까? 그날 저녁 호텔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진짜 문화 충격이야. 그러게.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베이징에서 핸드폰 10초 동안 테이블에 놨다가 도둑 맞았어.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왜 안 가져가는 거지? 그때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신뢰사회예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CCTV도 많고 처벌도 강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의 문제죠. 양심이라? 첨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계속 조심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 중국에서는 잠깐만 한눈 팔아도 뭐가 없어지는데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홍대 클럽 거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일부러 떨어뜨려 봤죠. 5분 후 한 시민이 주워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거 떨어뜨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스타벅스에 두고 3시간 동안 쇼핑을 했죠. 맥북 프로 16인치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건 진짜 없어질 거야. 노트북은 다르잖아. 3시간 후 돌아갔을 때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노트북 찾으러 오셨죠? 금고에 보관 중이에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노트북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다 이렇게 친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경험한 한국은 정말 모두가 그렇게 친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왜? 자유로워? 뭘 잃어버릴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을 의심 안 해도 되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글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본도 사람 많잖아. 근데 일본도 이렇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자라는 게 돈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진짜 부자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 아닐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우팡 선생님은 버스 안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글박물관도 가는데 속지 마라. 한글은 한자를 모방한 거다. 그들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주장해도. 학생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와, 건물이 엄청 현대적이야. 국립한글박물관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현대식 건물에 인터랙티브 전시가 가득했죠.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젊은 큐레이터였는데 중국어가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한글의 역사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미디어 아트가 펼쳐졌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되고 있었죠.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된 문자입니다. 당시 조선 백성의 9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배울 수 없었죠. 화면에 세종대왕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가이드가 번역해줬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화면에 한글 창제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원리가 명확한 문자예요. 유일하게요? 저우민기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디자인한 거죠. 대형 스크린에 한글의 제작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는 혀가 위신 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진짜요? 천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했어요. 점 하나가 하늘, 가로선이 땅, 세로선이 사람이죠. 인터랙티브 체험 코너에서 우리는 직접 한글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진짜 간단해. 이렇게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고? 제가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습니다. 리니안, 리니안. 진짜 되네.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24개 문자로 7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어의 모든 발음도 한글로 표기 가능하죠. 그때 우팡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자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가이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자를 알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예요.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도 그 독창성 때문이죠. 다음 전시실에는 놀라운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건 훈민정금 해례본입니다. 748-46년에 발간된 한글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요? 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서까지 만들었어요. 문자와 함께 매뉴얼을 만든 건 세계 역사상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했어요. 백성들이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거 우리 중국이랑 비슷한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체험 코너에서 우리는 한글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한자를 쓸까? 한자는 뜻은 할 수 있지만 소리는 따로 배워야 하잖아. 맞아. 한글은 보면 바로 읽을 수 있네. 저우밍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진짜 민주적인 문자야.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었다니. 박물관을 나오면서 우팡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박할 게 없으셨던 거죠? 오후에는 한복 체험을 했습니다. 경복궁 근처 한복 대여점에 갔는데 또 놀랐습니다. 와, 한복 종류가 이렇게 많아? 전통 한복부터 퓨전 한복까지 수백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과 한푸는 완전히 달라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한푸는 상하가 연결된 원피스 형태가 많지만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가 분리되어 있어요. 활동성을 중시한 거죠.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생각보다 활동하기 편해. 치마가 넓어서 움직이기 좋네. 직원이 또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평면 재단인데도 입으면 입체적인 실루엣이 나와요. 이건 서양 복식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구조예요. 특히 저고리의 곡선미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곡선을 보세요. 한국인들은 이걸 베레선이라고 불러요. 자연의 곡선을 옷에 담은 거죠.
색상도 특별했습니다. 한복의 색은 음양오행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요. 빨강과 파랑, 노랑과 보라처럼 보색 대비를 쓰면서도 은은하게 어울리죠. 우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한복 입으면 입장료 무료예요. 진짜? 네. 전통문화 장려 정책이에요. 경복궁에 들어서니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자금성 모방이라고? 전혀 달랐어요. 자금성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지만 경복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보세요. 건물들이 산을 가리지 않아요. 산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건축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조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규모는 작아도 아름다운 거죠. 근정전 앞에서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자금성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작아요? 규모만 보셨네요. 자세히 보세요. 기둥 강역, 지붕 곡선, 단청 문양 모두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정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디테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단청을 보세요. 중국은 금색을 많이 쓰지만 한국은 오방색을 균형 있게 사용해요. 그때 옆에서 한국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복 잘 어울리세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한국 구경 잘하세요. 그들의 친절함에 또 놀랐습니다. 중국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보면 바가지 씌울 생각부터 하는데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한복 입으니까 뭔가 기분이 달라져? 어떻게? 우아해진 것 같아. 천천히 걷게 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맞아. 옷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해질 무렵 우리는 경회루 연못께 섰습니다. 석양이 비친 경회루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우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첨보가 감탄했습니다. 자금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야. 저우밍도 동의했습니다. 자금성은 압도하려고 만든 거지만 여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한복을 반납하면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한복이 이렇게 편하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죠. 겸손하면서도 품이 있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팡 선생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렸죠. 선생님, 한글이 진짜 독창적인 것 같은데요. 한복도 한푸랑 완전히 달라요. 경복궁도 자금성이랑은 다른 미가 있고요. 우팡 선생님은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더 봐야 알 거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호텔에서 저우민기 말했습니다. 나 한글 배우고 싶어. 진짜? 응.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니? 서양에도 알려야 해. 제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한복 하나 사고 싶어. 중국에 가서도 입고 싶어. 미쳤어? 중국에서 한복 입으면 욕먹어. 왜? 예쁜데? 그리고 이제 알았잖아. 한푸랑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한참을 토론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본 것의 차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닐까? 그러게. 왜 제대로 안 가르쳐줬을까? 가르쳐주면 우리가 한국을 좋아할까봐. 우리가 배운 역사는 모두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만 사실이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서울을 경험해 보세요. 홍대는 젊은이들의 거리니까 또래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갔습니다. 지하철 진짜 깨끗하다. 에어컨도 빵빵하고 와이파이도 터져. 홍대역에 내리자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거리 공연, 독특한 카페들,
개성 있는 상점들. 여기 완전 자유로운 분위기야. 그때 특이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24시간 무인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무인 카페? 진짜 직원이 없어?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입구에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셀프 주문, 셀프 계산, 셀프 서비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대박. 이게 된다고?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 디저트 진열대, 좌석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주문은 여기서 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니 번호가 나왔습니다. 커피 머신에 번호를 입력하니 자동으로 커피가 나왔죠. 와, 이거 완전 미래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노트북, 아이패드, 심지어 지갑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인 것 같았죠? 미쳤다. 이게 그냥 있네? CCTV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30분쯤 있다가 노트북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트북 두고 가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다 그래요. 서로 믿으니까. 가끔 하루 이틀씩 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요? 네. 정기적으로 오는 분들은 집 놓고 다니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우리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자연스럽게 물건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방 좀 봐주세요. 네, 그러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가방 없어졌지 우리도 실험해봤습니다. 첨보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했죠. 15분 동안.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였고 옆 테이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까 누가 만지려고 해서 주인 나갔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기 진짜 자유롭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춤, 노래, 마술. 우와, 저 사람 춤 진짜 잘 춘다.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팁을 넣어줬죠. 중국에서는 허가 없이 거리 공연하면 잡혀가는데 여기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한국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어서 와요. 한국은 처음이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홍대 구경 어때요? 정말 좋아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들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홍대에서 제일 핫한 곳이에요. 작은 골목 안쪽에 숨겨진 카페였습니다. 입구부터 특이했죠? 여기도 무인이에요. 반무인이에요. 주문은 셀프, 서빙은 로봇. 정말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딜리버리 봇이에요. 귀엽죠? 로봇이 우리 테이블로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와, 말도 해. 한국 학생들이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무인화가 빨리 진행됐어요. 편의점도 무인이 많고 심지어 무인 도서관도 있어요. 무인 도서관? 네. 24시간 열려 있어요. 책 빌리고 반납하는 것도 전부 셀프예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보통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법니다. 알바요? 아르바이트요? 카페, 편의점, 과외 같은 거? 부모님이 안 내주세요? 내주는 집도 있지만 독립심을 기르려고 스스로 버는 학생이 많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카드로 펑펑 쓰는데 그럼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하지만 자기가 번 돈이라 더 소중해요. 그리고 뭘 살 때 더 신중하게 되고. 제가 물었습니다. 부잣집 애들도 그래요? 부잣집이든 아니든 비슷해요. 오히려 부잣집 애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 쌓으려고. 저녁이 되자 한국 학생들이 맛집을 추천해 줬습니다. 여기 백반집 진짜 맛있어요. 저렴하고. 백반이 뭐예요? 한국 가정식이에요. 밥이랑 국이랑 반찬 여러 개. 작은 식당이었는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리필도 돼요. 9,000원에 이렇게 푸짐한 식사가 나오다니. 중국 같으면 이 정도면 6만 원은 할 텐데. 한국은 서민 물가는 싸요. 대신 명품이나 수입품은 비싸고.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집밥 같은 따뜻한 맛이었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어요. 안전하니까. 여자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CCTV도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고 실제로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밤 10시 넘으면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여기선 새벽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때 저우민기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늦게까지 다녀볼까? 괜찮을까? 한번 해보자. 언제 또 이런 자유를 느껴보겠어? 우리는 새벽 1시까지 홍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시간에도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쓰레기가 없네? 맞아. 사람들이 쓰레기통 찾아서 버려. 중국이었으면 아침에 청소부들이 여기는 시민의식이 다른가 봐. 새벽 2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했다. 그러게. 무인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가도 안 없어지고 거리에서 여자들이 혼자 다니고 새벽까지 안전하고 호텔에 도착해서 첨보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 믿을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해. 뭘 잃어버릴까봐, 사기당할까봐. 맞아. 경호원이 있어도 불안하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자유롭게 살아.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일까? 돈은 많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를 늘 지켜야 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할지 모르지만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째 날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죠. 저희가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일반 가정이면 얼마나 작고 불편할까.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으로 배정됐습니다. 저와 저우밍은 같은 집으로 가게 됐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3평 아파트래. 33평? 그게 얼마나 작은 거야? 중국식으로 계산하니 약 109제곱미터. 우리 집 거실만 한 크기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부부가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먼저 놀란 건 현관이었습니다. 신발을 여기서 벗어주세요. 아, 네. 한국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였죠. 거실에 들어서니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우와, 되게 깔끔해요. 작아도 정리만 잘하면 충분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정말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붙박이장,
수납 공간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죠. 이게 안방이고 여기가 아이들 방이에요. 아이들이 있으세요? 네. 대학생 아들이랑 고등학생 딸이 있어요. 곧 올 거예요.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구나.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을, 어머니는 명품 수입을. 말하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일 하시네요. 아주머니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뭐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남편은 회사원이고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아빠는 고기 굽고, 나는 샐러드, 오빠는 테이블 정리. 역할을 나눠서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가정부가 여기는 가족이 다 같이 해요. 그게 더 재밌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식들이 차려졌죠. 많이 드세요. 집밥이라 별거 없지만. 하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족 간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토론 수업했는데요. 제가 반대 의견 냈더니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잘했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부모와 자녀가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대 의견을 내도 전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요. 네 생각을 들어보자.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반대하면 큰일 나는데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인데 편하게 계세요.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직접 설거지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재밌었죠? 중국에서는 안 해봤어요? 네. 집에 가정부가 있어서. 가정부가 있어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죠? 독립하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아들은 노트북으로 과제를, 딸은 책을 읽고 있었죠. 이게 소확행이에요. 소확행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들.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 10시쯤 층간소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파트가 많아서 층간소음에 민감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조용해요. 뛰거나 큰 소리 내지 않고. 모두가 그래요? 네. 서로 배려하는 거죠. 위층도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도 아래층을 배려하고. 중국 아파트에서는 새벽까지 쿵쿵거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 전 딸이 우리 방에 왔습니다. 언니들, 이거 선물이에요. 작은 한국 전통 매듭 팔찌였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학교 동아리에서 배웠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 가면 추억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항상 같이 먹어요? 네. 아침은 꼭 같이 먹으려고 해요. 하루 시작이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하루 계획을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친구들이랑 도서관 가요. 나는 동아리 활동. 아빠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엄마는 학교에서 공개 수업이야.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이게 종이, 이게 일반 쓰레기. 와, 진짜 복잡하네요. 처음엔 그런데 익숙해져요. 환경을 위해서니까. 작별 인사를 할 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우민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이 100배는 크지만 저 집이 더 행복해 보였어. 맞아. 뭔가 따뜻했어. 가족이 대화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 배려하고. 우리 집은 각자 방에만 있는데 그날 저녁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간집도 작았지만 정말 화목했어. 아버지가 요리하시더라.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데. 온 가족이 같이 청소하고. 첨보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깨달았어. 행복은 집 크기가 아니라 가족 사이의 거리인 것 같아. 저우밍도 덧붙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게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큰 집에 살면서도 서로 배려 안 하잖아.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위챗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한국 가정에 가봤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도 가족이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면 좋겠어요. 엄마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엄마도 그러고 싶어. 중국 오면 함께 시간 보내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진짜 부자는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 집은 이 집의 10배지만 행복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째 날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로봇 박물관이었죠. 한국이 로봇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어. 글쎄, 중국이 더 앞서 있지 않을까? 첨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호텔 재벌 아들로서 기술에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안내 로봇 키보스입니다. 입구에서 로봇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단순한 안내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감정 표현까지 했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더 즐거운 관람이 되실 거예요. 제가 특별 코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로봇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더 놀라웠습니다. 이게 다 실제로 사용되는 로봇들이에요. 의료 로봇, 재활 로봇, 교육 로봇, 서비스 로봇.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 로봇은 뭐예요? 치매 예방 로봇이에요. 노인분들과 대화하면서 인지 기능을 체크하고 훈련시켜줘요. 실제 시연을 보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봇이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퀴즈도 내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한국은 고령화가 빨라서 이런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죠. 첨보가 물었습니다. 중국도 로봇 많이 만드는데 뭐가 다른가요? 한국 로봇은 사람과의 교감을 중시해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편하게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체험 코너에서 우리는 직접 로봇을 조작해 봤습니다. 와,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특히 인상적인 건 교육용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아이들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교육 방식을 바꿔요. 감정을 읽는다고요? 네. 표정, 목소리, 행동을 분석해서 아이가 지루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파악해요. 실제로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으니 로봇이 더 쉽게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체험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송도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예요. 그 축소 모형을 체험해 보실 거예요. 거대한 도시 모형이 있었는데 전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모든 게 통합 관리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화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신호등이 조정되고 구급차 경로가 최적화되고 주변 차량의 우회 안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네, 송도에서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직접 신고하고 해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앱을 보여줬는데 정말 간단했습니다.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같은 걸 사진 찍어 올리면 즉시 처리 부서로 전달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시민이 도시의 센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다 하는데 여기는 시민이 참여하네. 그게 진짜 스마트시티죠.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VR 체험존도 있었습니다. 미래 도시를 체험해 보세요. VR 헤드셋을 쓰니 미래 서울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자율주행 버스, 로봇과 함께 사는 일상. SF 영화 같아? 하지만 대부분 지금 개발 중인 기술이에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거예요. 체험을 마치고 나오니 첨보가 말했습니다. 나 충격받았어. 왜? 중국이 기술 강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양적으로는 중국이 많지만 질적으로는 저우민기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 그게 가장 인상적이야. 카페테리아에서 쉬면서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까? 작은 나라라서 더 효율적으로 해야 했나? 아니면 민주주의라서 시민이 참여하니까? 가이드 선생님이 우리 대화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사람만이 자원이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중국도 사람이 많은데 많은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달라요. 한국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거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팡 선생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건 인정한다.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을 인정하시다니. 하지만 그것도 결국 미국 기술을 베낀 거 아니냐? 그때 첨보가 반박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본 로봇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예요. 특허도 한국이 가장 많고요. 그래도 선생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는 걸. 선생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그런데 그 미래는 차갑지 않았다. 사람을 위한,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였다. 중국도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기술의 목적이 사람이라니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왜 몰랐을까? 마지막 날 저녁, 학교에서 준비한 송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초대되어 함께하기로 했죠.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갔네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찬장은 한국 전통 한정식당이었습니다. 분위기부터 달랐죠. 조용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해진 친구들이었죠. 잘 지냈어? 내일 간다며? 응, 아쉬워.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게 궁중 요리예요. 옛날 왕이 먹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와,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어.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어야 해. 음식은 먹어야 완성되는 거야. 분위기가 무르익자 솔직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러웠어. 지민이가 고백했습니다. 왜? 중국 부자들이 와서 돈 자랑하고 갈 줄 알았거든? 아, 미안해. 우리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 자꾸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오히려 부끄러워.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첨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술로는 중국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와보니 한국 기술이 더 인상적이었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방향이 달랐어. 한국은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더라.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빨리 성장하려다 보니 많은 걸 놓쳤어. 환경도 파괴하고 전통도 잃고. 그래도 지금은 균형을 찾은 것 같아. 노력하고 있지? 완벽하진 않아도. 저우민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한국 학생인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무서워. 무서워? 중국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하지만 동시에 부러워하기도 해. 뭐가 부러워? 큰 시장, 많은 인구, 긴 역사.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한국이 부러운데 뭐가 부러워? 자유, 민주주의, 신뢰사회, 깨끗한 환경.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에 모두 웃었습니다. 결국 없는 거 부러워하는 거네. 그런가 봐.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걸 배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풍요는 다른 데 있다는 것.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어. 중국의 역동성, 도전 정신 같은 거. 그리고 너희가 생각보다 열려 있다는 것도. 편견을 바꿀 줄 아는 용기가 있다는 것도. 그때 우팡 선생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나도 많이 배웠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구나.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구나.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잘못된 걸 가르쳤구나. 선생님.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너희 덕분이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바꾼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배울 건 배우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크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죠. 서로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우팡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을 속국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의 문화를 중국의 아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한국은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중국은 크지만 불신에 갇혀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은 작지만 신뢰로 연결되어 있다.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중화 사상을 가르치셨던 분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죠? 하지만 노력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우팡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인정하고,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한강 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풍경도 못 보겠네. 사진 많이 찍어가. 사진으로는 부족해. 이 느낌을 어떻게 담아? 지민이가 제안했습니다.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 우리가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도 오늘을 기억하자. 그리고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좋아. 우리는 한강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이젠 김치가 뭔지 알아. 밤이 깊어갈수록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중국에 놀러와. 꼭 갈게. 진짜 중국을 보고 싶어. 우리도 다시 한국에 올게. 이번엔 제대로 여행하러. 우리는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한강변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이가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거 줄게. 한국 전통 매듭이야. 고마워. 나도 줄 게 있어.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중국 전통 부채야. 더울 때 쓰고 우리 생각도 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와서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왜? 우리도 중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거든. 무조건 시끄럽고 무례하고 돈만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고 변화를 받아들였어. 저우민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야말로 편견 덩어리였어.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잖아. 그런데 와보니 배울 게 너무 많았어. 첨보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실내 문화가 인상적이었어.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한 건데. 중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아. 늘 조심해야 하고 의심해야 해. 새벽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변화를 만들자. 작은 것부터, 우리 주변부터,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래, 우리가 시작이 되자.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처럼 우리의 우정도 계속 빛났으면 좋겠다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봐. 응, 꼭 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일주일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방에 들어와서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가방에 한국에서 산 것들을 넣었습니다. 한복, 한글 교재, 전통차, 친구들이 준 선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들이 나를 바꿔놨으니까.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걸.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풍요는 신뢰와 자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온다는 걸. 중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다. 한국이 어땠냐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거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라고.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나라라고.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거다. 이번엔 학생이 아니라 친구로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보지 못할 풍경.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풍경. 인천공항.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벌써 가야 하다니. 한국 친구들이 배웅 나와줬습니다. 잘 가. 연락하자. 응, 꼭. 포옹하고 손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비행기 안. 이번엔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워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 저우민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니, 여기서 살고 싶어. 부모님이 허락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대학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 내일이면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었으니까요. 3시간의 비행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차이. 공기가. 맞아. 뭔가 탁해. 일주일 동안 맑은 공기에 익숙해져서인지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은 혼잡했습니다.
줄은 길고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인천공항은 5분이면 통과했는데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분을 기다려도 가방이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와? 중국은 원래 이래?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보낸 운전사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일주일 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차 타자마자 느낀 건 교통체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막혀요? 평소랑 같은데요? 상하이는 원래 이래요. 그랬구나. 한국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막히지 않았는데 경적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빵빵거리죠? 운전사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조용한 데 있다 와서 그래요. 창밖을 보니 운전 매너도 엉망이었습니다. 끼어들기, 신호 위반, 보행자 무시.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었는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1000평이 넘는 대저택. 일주일 전엔 자랑스러웠던 집이 이제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어서 와, 리뉘아나.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여행 어땠어? 힘들었지?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좋았다고? 한국이? 엄마의 놀란 표정.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였지만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대화하면서 밥 먹었는데 뭐라고?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발전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아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울 점? 그 작은 나라에서 작지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신뢰 사회라는 게 신뢰? 그게 돈이 되나? 아빠는 관심 없다는 듯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식사 후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300평짜리 개인 공간, 한국 가정집 전체보다 큰 내 방. 그런데 왜 이렇게 춥고 쓸쓸할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넌사인, 하지만 뭔가 삭막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한국 다녀왔네? 어땠어? 재미없었지?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정말 좋았어. 한국은, 에이, 설마? 뭐가 좋아?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 우팡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여행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작았어요. 음식은 맵기만 하고 살만한 게 없었어요. 다들 부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에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 시민이 서로 배려하는 나라. 그게 뭐가 대단해?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해요.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할지 몰라도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팡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미한 말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반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팡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크기만 크고 양만 많고 돈만 많은 것, 그게 진짜 선진국일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컸습니다. 1000평이 넘는 대저택, 수영장, 테니스장, 개인 정원.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식탁에 모였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 핸드폰만 보거나 텔레비전을 봤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응, 잠깐만. 엄마 이거 좀 보고. 엄마는 쇼핑 사이트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아빠 바빠.
아빠는 비즈니스 전화를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대화하며 저녁을 먹었는데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응원하고 웃었는데 혼자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300평짜리 제 개인 공간, 침실, 서재, 드레스룸, 개인 욕실, 미니 영화관까지 모든 게 다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따뜻함, 사랑.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네 아빠가 또 빌딩 샀다며? 우리 엄마는 새 요트 샀어. 친구들의 대화는 늘 돈과 물질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알바하면서 학비를 번대. 미쳤어? 왜? 부모가 안 줘? 독립심을 기르려고? 바보 같네. 고생을 왜 사서 해?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의 가치를, 독립의 의미를.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뭐해? 저우민기 다가왔습니다. 한글 공부. 진짜 배우는구나. 응. 너는? 나도 시작했어. 온라인으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이상하다. 그러게. 우리가 왜 남의 나라 글을 배우고 있지? 배울 게 있으니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명품 쇼핑 사이트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죠. 우리만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우리라도 변했으니 다행이야. 그날 밤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뭐? 아빠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미국이나 영국도 있는데? 한국에서 배울 게 많아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뭘 배운다는 거야? 사람답게 사는 법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미아나, 네가 이상한 생각에 빠진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작은 나라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지만 텅 비어 있어요.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며칠 후 우팡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 유학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선생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많이 반성했다. 내가 가르친 게 전부가 아니었어.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크다. 하지만 큰 것만으로는 부족해. 내실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해. 한국에서 그걸 배울 수 있을까요?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궁전 같지만 텅 빈 궁전이야. 화려하지만 차갑고 크지만 외로워. 한국의 작은 아파트가 그리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던 그 따뜻함이.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부자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하다. 우리는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신뢰, 배려, 소통, 사랑.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언젠가 중국도 변할 수 있을까?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노력할 거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니까.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유학 준비를 시작했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토픽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학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요. 중국 학생이 한국에? 보통은 미국이나 영국 가는데. 저는 한국에서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도 좋은 나라니까요. 매일 3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적이었죠.
저우밍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설득했어? 아직. 하지만 포기 안 할 거야. 나도. 꼭 갈 거야.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첨보도 한국 대학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응. 한국의 호텔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 서비스 정신이 다르더라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팡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토론 수업을 하겠다. 토론이요? 그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보는 연습이다. 한국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활발해졌죠? 중국과 한국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일까? 크기로 보면 중국이지만 삶의 질로 보면 한국인 것 같아요. 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니까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것 자체가 변화였습니다. 집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저녁은 같이 먹어요. 갑자기 왜? 가족이니까요. 한국에서 봤어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한국어 배웠어요. 엄마도 배워보실래요? 한국어를 왜? 소통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처음으로 제 공부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몇 개월 후 드디어 한국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 저우밍도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가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출국 전날 우팡 선생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한국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였죠? 제목이 작은 나라,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후에 쓴 거다. 너희 덕분에 많이 배웠어. 선생님, 가서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중국에 가져와라. 네, 꼭 그럴게요. 공항에서 저우밍, 첨보와 만났습니다. 준비됐어? 당연하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가는 거야. 제대로 배워올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작년 그 수학여행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건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이었어.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단순히 학문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친애하는 우팡 선생님께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꼭 이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연세대학교 생활은 정말 놀라워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장려해요.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요. 기숙사 생활도 특별해요.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인데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편견을 깨고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알바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주말마다 일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봤는데 그 느낌이 정말 특별해요. 부모님 돈을 쓸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 친구들과 MT도 갔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준비하고 함께 놀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여기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자연스러워요. 중국에서는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저우밍은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스타트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창업 문화를 배우고 싶대요. 첨보는 호텔 경영학과에서 최우수 학생이 됐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제대로 배우고 있죠.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요.
중국에 돌아가면 뭘 할지, 어떤 변화를 만들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요. 신뢰 문화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엔 걱정만 하시더니 직접 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이제 네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겠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도 한국의 시스템에 감명 받으셨어요. 특히 투명한 경영과 신뢰 문화에. 중국도 이렇게 변해야 해. 처음으로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작년 그 수학여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50명이 넘는데요. 모두가 단순히 학위를 따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작은 변화들을 만들 거예요. 그 변화들이 모여서 큰 물결이 되길 바라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인정하고 배우고 변화하는 용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뵙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 리니안 올림. 추신, 한국 전통차를 보내드려요.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작은 찻잔에 담긴 큰 여유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 최상위 영건 영락경잉 1% 학생들이 한국에서 무릎 꿇은 7일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그들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보다 풍요로울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높이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가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성장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두 나라 청년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상호 이해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엘리트 학생들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